1996년인데요. 96년 그때가 3월이었을 거예요. 3월. 네. 3월에 카이스트가 해킹을 당해요. 그렇죠. 근데 해킹을 당했는데 당시에 이제 카이스트와 포스텍은 지금도 그렇지만 서로 약간 라이벌 관계거든요. 네, 과학 특성화 학교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계속 해커들끼리 항상 그 전쟁 같은 게 있었는데 작은 전투들이 이건 분명 포스텍 놈들이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카이스트 이제 해킹 동아리에서 이제 포항공대에 들어가서 이제 복수를 하는 거죠. 복수를 하는 건데 좀 심하게 복수를 한 거예요. 이제 주요 파일들을 뭐 삭제도 막 하고 그래서 학사 업무가 이제 마비가 될 정도가 된 거예요. 컴퓨터 해킹을 추적하는데 국내 최고 수준의 실력을 자랑하는 과학기술대 학생들이 포항공대 전산 시스템에 침투해서 전산망을 마비시켰다가 검찰에 오늘 적발이 됐습니다. 지난달 5일 새벽 쿠스 회장인 20살 노정석 씨 등은 포항공대 7개 전산 시스템에 침투해 비밀번호 체계를 바꾼 뒤 침투 흔적을 없애기 위해 일부 전산 자료를 지워버렸습니다. 수사검사가 놀랄 만큼 완벽한 솜씨였지만 이들은 결국 한 달여 만에 검거돼 노 씨 등 2명이 구속되고 2명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저희 때는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우리 학교 학생이 뭐 해킹했대 그래서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지 했는데 뭐 구속됐대 뭐 이러니까 애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그거 하면 구속되는 거야? 막 장난친 건데 구속되는 건가? 막 이제 그랬었던.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학생들이고 뭐 그러니까 타일러 가지고 너 그 해킹 동아리 다 해체하고 당시 안 한다는 각서 쓰고 뭐 해가지고 결국은 잘 좋게 이제 끝났던 것 같아요. 시작은 이렇게 카이스트에서 범죄와 장난의 경계에 있을 것 같은 최초의 해킹 사건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의 해킹은 이제 좀 차원이 다르고 그렇죠. 아마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하게 될 중요한 범죄가 될 텐데요. 2021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작년이네요. 아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집집마다 월패드라고 있을 겁니다. 거기서 이제 누가 오면은 거기 화면이 뜨고 그걸 보고서 인터폰으로 사용하면서 문 열어둘 수도 있고 이제는 핸드폰과 연결을 해서 반려견이 혼자 있어도 확인해 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진화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인터넷에 연결된 집에 있는 전자장치, 컴퓨터 장치들이 해킹을 당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경찰청 사이버 테러 수사대는 일부 공동주택의 월패드가 해킹돼 촬영 영상이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월패드 카메라에 찍힌 사생활 영상을 다크웹에서 판매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월패드 해킹 아파트 명단까지 떠돌면서 월패드가 설치된 아파트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영상 유출이나 유통 사실 등이 확인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불법 촬영 혐의를 적용해 해커 검거에 나설 방침입니다. 월패드를 해킹해서 영상을 그 다크웹에 올렸는데 대략 한 700여 단지 전국에 걸쳐서 700여 단지가 털렸고요. 정부에서는 일단 워낙 이게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긴급 대책을 막 발표하고 했는데 그 소프트웨어 빨리 업데이트 하십시오. 그리고 패스워드를 뭐 간단한 거 쓰지 말고 바꾸라는 거, 그리고 카메라는 다 테이프로 붙여서 뭐 하라 그랬는데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거죠. 일단은 왜냐하면 이게 문을 열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 월패드에서는 현관문을 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집이 다 뚫려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홈 네트워크의 특성상 동에서 한 가구가 만약에 뚫렸다면 다 뚫린 거예요. 사실 원칙적으로 다 뚫려 있는 상황이고 그 집만 찍혔거나 아니면 그 집 거만 올라왔거나. 그러니까 이게 다 연동돼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에 그 월패드 해킹에 사용된 소프트웨어는 2008년에 많이 돌아다녔던 그런 악성 코드인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일반 PC들은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2008년 거 같은 거는 뭐 그렇죠. 이건 뭐 그렇죠. 전혀 작동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 정도도 방비가 안 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혹시 그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홈 네트워크를 누가 관리하고 전문가가 앉아 있는지 그런 거 아시는 분 계세요? 그렇죠. 없죠. 저는 월패드도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좀 경각심이 생기겠죠. 이제 막 연결되고 있는 홈 네트워크 같은 거의 무방비 상태로 지금 네트워크 연결되는 것들 중에 상당히 위험한 것들이 있고 아무도 챙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보안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안을 위해서. 홈 네트워크 같은 거는 인터넷에 연결을 할 거라면 전문가가 앉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우리 회사나 집에서 지금 인터넷 막는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지 않을 때
함부로 연결하는 순간 다 뚫릴 거라는 거죠. 사실 해킹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이렇게 두 가지가 아마 널리 알려진 것이 있는데 이제 디도스 공격하는 거하고 그 랜섬웨어가 유명해요. 그래서 디도스 저기 어떤 개념이 뭔가요? 디도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구글 사이트를 디도스 공격한다. 그러면은 구글 사이트에 갑자기 뭐 수천만 개의 접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갑자기 순식간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사람의 컴퓨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용되는 컴퓨터들을 좀비라고 해요. 좀비. 그러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뿌려요. 그게 이제 바이러스 프로그램들이죠. 그래서 주로 이런 데 사용된 컴퓨터들은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컴퓨터가 아닐 때가 많아요.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컴퓨터가 뭐 수백 대 있잖아요. 네. 그중에 한 절반 이상은 옛날에 샀는데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컴퓨터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엑스레이 장비를 뭐 굴린다거나 뭐 네. 업데이트 거의 안 시키고 아무도 보지도 않고 창고에 가면은 뭐 수백 대가 쌓여 있는 거죠. 근데 네트워크에 연결은 돼 있고. 연결은 돼 있고 보통 이런 것들이 많이 감염이 돼요. 사실 그런 것들이 큰 문제를 일으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랜섬웨어가 여기 또 한번 등장하는데 랜섬웨어는 랜섬 이게 몸값이에요. 몸값. 그러니까 말 그대로 랜섬웨어에 이제 감염이 되면 당신의 데이터는 암호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이 되죠. 그럼 이제 망한 거예요. 나는 만질 수 없는 컴퓨터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랜섬웨어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게 이제 워나크라이라는 랜섬웨어거든요. 이제 그 아주 유명했던 랜섬웨어인데 2017년 5월 12일 그날 딱 이제 발견된 건데요. 150개국에 30만 대의 컴퓨터를 감염시켜서 워너크라이가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감염된 컴퓨터 한 대가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컴퓨터까지 감염시키는 특성이 있어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병원 등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워너크라이를 이제 분석을 사람들이 이제 자세히 해봤는데 너무나 정교한 거예요. 너무나 정교하고 여기에 사용된 그 윈도우즈 공격 그 방법이 놀랍게도 미국 이제 정보국이 있어요. NSA라고 미국 정보국인데요. 정보국에서 비밀리에 만들었던 MS를 해킹하기 위해서 그것이 유출된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거는 한 개인이나 한 집단이 하기에는 너무나 고도의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에 국가 단위의 어떤 공격이 아닐까 이런 의심을. 아예 정책적으로 이거는 그 뉴욕타임스 같은 데서 이건 혹시 북한이 북한 뒤에 얘기도 있는 거 많이 아니냐. 있죠. 북한에 정말 그런 역량이 있나요? 그게 그렇게 될까? 근데 얼마 전에 기사에는 그 해킹으로 벌어들인 돈이 꽤 된다. 아, 그런가요? 북한이 사실 그걸로 버텼다. 이걸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이미 벌써 미소 냉전은 끝났지만 이제 세계는 새로운 종류의 전쟁에 돌입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해킹은 이제 개인의 단순한 이런 것들은 웬만한 거 다 잡아낼 수 있는 상황이 왔는데 국가가 나서서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사실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슈퍼 무슨 컴퓨터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마비시킬지도 모르잖아요. 미국은 이 정보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 그 유명한 이제 2013년 스노우든 사건이죠. 미 메릴랜드주 국가안보국 정사 깊숙한 곳에 있는 특수부대가 개인정보 수집의 근거지로 알려졌습니다. 민간 해커 등 1000여 명의 정보팀이 상주하며 지난 6년간 정보 수집 프로그램 프리즘을 운영해온 것입니다. Well, I, sitting my desk, certainly had the authorities to wiretap anyone, from you or your accountant to a federal judge to even the president if I had a personal email.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미국의 프리즘 프로젝트예요. 프리즘 프로젝트. 프리즘 프로젝트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미국이 발칵 뒤집어지는데 NSA죠. 미국의 정보국이 이 세계에서 여기서 중요한 건 세계예요. 세계. 그 세계에서 움직이는 이 정보를 통째로 이제 감청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감청하고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그 대서양 해저에 깔린 케이블이 있거든요. 인터넷. 그러니까 인터넷이 결국은 이제 전선이기 때문에 뭐 태평양이건 대서양이건 지나갈 때 해저에 케이블을 깔아야 돼요. 이 해저 케이블에다가 직접 외부에서 전선을 갖다가 물리적으로 붙여가지고 거기로 지나가는 데이터를 몽땅 다 뽑아내고 있었어요.
실제로 전 세계망이 회저로 연결돼 있다고요? 연결돼 있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써요? 무선 통신으로 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통째로 그걸 붙여서 뽑아내고 있었고,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오바마 대통령 하에서 진행이 됐고, 그에 대해 사과 안 했고요. 여전히 이 사람은 간첩죄예요. 국가정보기밀죄고 미국 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스노든이 반역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미국 정부가 굉장히 불법적인 일을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인 거고 그걸 고발한 내부 고발자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좌우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다 그러니까 무서운 나라. 에드워드 스노든은 반역자다 이렇게. 아니에요. 근데 2014년 그 다음 해죠. 네. 2014년에 에드워드 스노든은 공공 서비스 부문의 퓰리처상을 받아요. 공공을 위해서 이제 훌륭한 사실 기사잖아요, 이게. 네.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면 해킹이나 이런 그 정보 보안 이런 문제들이 참 이젠 가슴 아픈 수준에 와 있지만 원래 해커라는 단어는 원래는 굉장히 좋은 뜻이었어요. 원래 해커의 뜻이 뭐죠? 해킹? 원래는 이게 1950년대 말 60년대 초에 그 MIT에 있는 학생들이 자기가 좋아서 어떤 이익을 바라지 않고 그냥 놀이로 즐기는 행동을 할 때 그거를 해킹한다고 그랬어요. 사실 이들의 생각은 원래 이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고 우리 모두가 정보의 사회에 들어갔을 때 이 정보만큼은 어떤 특별한 단체의 독점 없이 모두가 공유하도록 하자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컴퓨터에 침투하는 것도 그 컴퓨터가 막혀 있거나 그러면 안 되고 그들은 다 공개해야 되고 소스 코드는 만들면 다 공개하고 누구나 다 공짜로 쓸 수 있게 하고 이렇게 처음에는 해킹이라는 걸 되게 좋은 뜻으로 했지만 이제 지금은 인터넷이 과연 통제 없이 어떤 이런 선의만으로 이것이 지켜질 수 있는 곳인지에 대한 의문이 지금은 생기는 거죠. 네. 미래에 진짜로 중요한 범죄들이 여기서 벌어질 텐데 문제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인지 정체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어떤 것들은 아마 개인의 수준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과 연결된 이 데이터를 다루는 곳에서는 보안에 그에 합당한 관심과 예산이 투입되어야지만 우리 자신의 프라이버시와 정보를 지킬 수 있다. 이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종이 따를 종자거든요. 그러니까 따라가기만 하는 이제 그런 뜻을 갖는 건데요. 그래서 되게 나쁜 원래 의미였거든요. 관종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보통 했었는데 언제부턴가 이 관종이라는 단어의 그 느낌이 점점 좀 약해진 그런 감이 있어요. 사실 관심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였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 광고라는 비즈니스가 있는데 그 광고가 하는 일은 사실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거예요. 그렇죠. 관심을. 그래서 이 광고가 널리 이제 비즈니스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TV의 발명 이후인데 20세기를 통틀어서 보면은 TV가 많은 나라의 많은 사람들의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그런 용도로 쓰였는데 그러다 보니 그 TV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사람들한테는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동시에 무언가를 보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TV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연예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연예인들은 이제 부와 명예를 다 갖게 되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연예인들을 되게 이제 부러워하게도 되고 그러나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 유명해질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되는 매체에 나오는 사람들에 이제 불과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21세기가 되자 인터넷과 스마트폰, SNS 이런 것들이 퍼지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개인이지만 각 개인이 마치 매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제 끌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관심이란 것은 사실 이 관심이 이루어지는 이 비즈니스는 제로섬 게임이에요. 그냥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관심의 시간의 양은 유연하거든요. 주어진 시간을 놓고 수많은 매체들이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 시대에 이 관심이란 것은 이제는 중요한 재화이자 모든 주요 기업들의 경쟁의 대상이 된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갖는 돈과 같은 것이 된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이제 이 관심을 받는 것에 너무 사람이 이제 몰입하게 되면은 범죄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단 그 지나친 관심을 끌려는 노력 때문에 일어난 범죄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청송교도소라고 하는 곳인데 그 교도소에 두 BJ가 침투해서 들어갔어요. 거기를? 원래는 못 들어가는 곳이죠. 그러니까 나올 수도 없지만 거기 안 들어가려고 그러죠 다. 함부로 들어가도 안 되는 곳인데, 그러니까 그 방송을 찍으러 들어간 거예요. 이 온라인 방송 진행자들이 오늘 새벽 교도소에 차를 타고 들어가서 생방송을 했습니다. 아침에 출소하는 지인을 데리러 왔다는 말에 경비 직원은 신원 확인 없이 초소문을 열어줬습니다. 두 개의 문을 지난 BJ들은 교도소 내부 접견실과 관사 등을 30여 분 동안 생중계한 뒤 왔던 경로를 따라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은 이미 벌써 감옥에 복역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아마 이제 미리 알고 있어서 그래서 들어갈 수 있었던 건데요. 근데 이 경우에 그냥 벌금형이었더라고요. 아이러니하게 이 방송을 또 자기들이 또 우리 나왔습니다 뭐 이런 사실 것도 제가 정확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이제 이 주제를 선택할 때 고민했던 점이 그런 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뤄지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제가 오늘 최대한 그 자세한 그 인적 사항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은 얘기 안 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그렇죠. 사실 관종한테는 오로지 관심만이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분명히 그 불법적인 건데도 그런 행동을 한 거잖아요. 2020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음주운전을 하면서 생중계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음주운전을 하면서 유튜브 생방송을 한 40대 남성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저 태어나갖고 음주운전 오늘 처음 걸린 겁니다. 내가 방송 끼고 음주운전하고 왔잖아요. 내가 깔끔하게 뭐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지 관심을 받기 위해서 음주운전이라는 굉장히 사실 위험한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음주운전은 다른 무고한 사람들도 이 차와 사고가 나면은 그 상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A 씨에게는 그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그리고 그 중법 운전 교육 40시간이 명령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실 이제 이렇게 그 관종이 심하다 보니 가지 말아야 될 곳에 들어간 이런 범죄들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종류의 그 관종에 의한 범죄가 있냐면은 그 사이버 레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실 레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교통사고 나면은 달려오는 차 있잖아요. 그렇죠. 그 차를 얘기하는데, 여기 왜 레카란 말이 붙었냐면은 지금 한참 이슈가 되는 어떤 사건이 탁 뜨면 그걸 노려서 현재 이슈가 된 사건과 관련된 동영상을 재빨리 만들어서 탁 띄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 현재의 관심에 편승하여 많은 이제 클릭수를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급조하여 만들다 보니 뭐 새로운 내용은 거의 없고 이미 다 나온 거를 그냥 재빨리 짜집기 하는 정도를 만들 수 있을 뿐이고, 그거를 아주 자극적인 방식으로 뉴스를 포장해서 보여주니까 이제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슈가 된 사건을 짜깁기하거나 자극적 루머를 재생산하는 유튜버, 이른바 사이버 레카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악성 댓글 피해를 호소했던 유명 운동선수와 BJ 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다 관심이 돈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겠죠. 그렇죠. 이 시대의 관심이란 것이 돈이기 때문에 아마 처음 시작은 단순히 뭐 좋아요를 받거나 이런 걸로 시작했을 수가 있겠지만, 돈만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병으로 간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것이 그냥 새로운 게 없으니까, 사람들 관심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약간 또 주관적인 어떤 내용을 넣거나 심지어는 가짜 뉴스로 만들거나 이제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짜집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는 이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서 사회에 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제는 사실 그 쉽게 이 문제를 제가 지나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 가짜 뉴스가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데도 규제가 쉽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보통 이제 가짜 뉴스라는 거는 일단 뭐 사실관계가 일단 잘못된 거지만, 가짜 뉴스를 생산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실제로는 처벌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 개별 어떤 특정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 이런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지만 처벌할 수 있는 사법 체계거든요. 현재로서는 사실 되게 규제하기 어려운 영역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좀 정신의학적으로 좀 위험한 관심병이 있을까요? 그 뮌하우젠 증후군 같이 뮌하우젠 증후군. 아예 관심을 받기 위해서 자해, 뭐 심지어는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아니면 그 외에 없는 질병을 얘기한다던가 불행을 만들어내고 이런 경우들 되게 많이 하죠. 사실 이것은 아주 옛날부터 알려져 있었어요. 그 학계에서는 1950년대에 미국의 의사가 이런 종류의 그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고요. 그래서 증세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너무나 관심을 받기를 원한 나머지 거짓으로 꾸며댄다거나 주로 몸을 이제 막 상하게 한다거나 이제 이런 증세를 보이는 건데, 근데 이 뮌하우젠 증후군 가운데 아주 안 좋을 수 있는 케이스가 그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자신에 대한 관심을 이제 끌어내는, 그러니까 자기를 상해하지 않고도 관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더 나아진 방법일 수도 있을 텐데 아주 안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자신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멀쩡한 자식을 아프게 만들거나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미국의 그 스피어스라는 사람인데요. 그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는데 그런데 그 아들이 어릴 때부터 굉장히 몸이 약했다고 하더라고요. 주장했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는 그 아들을 키우는 과정을 SNS에 육아 일기처럼 쫙 올린 거예요. 아주 많이 열심히 올리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막 응원도 해주고 뭐. 근데 결국에 이 아이가 한 5살쯤 됐을 때 결국 이제 죽게 돼요. 죽게 되는데 죽음 이후에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 부모와 자식 이 관계를 쭉 봐왔던 주위 사람들, 특히 병원이나 이런 데서 뭔가 석연치 않다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석연치 않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경찰이 조사에 들어가고 이제 부검도 하게 되고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은 그 치사량 이상의 나트륨이 검출이 됐어요, 몸에서. 근데 그런 정도의 나트륨은 그냥 뭐 웬만큼 먹어서 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거의 나트륨, 즉 소금이죠. 소금을 독극물 같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뭘까? 그래서 이제 추후에 이제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 이 아이가 아주 어릴 때 스피어스가 병원에 가서 우리 아이는 이렇게 음식을 잘 못 먹어요. 자꾸 다 토하고 그래서 여기 위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근데 검사할 때마다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병원을 전전하면서 계속 문제가 있다. 결국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에 동의한 의사가 수술을 해서 관을 이렇게 위장에 직접 넣어서 연결을 하는 그런 수술을 하게 돼요. 그 아무런 건강에 이상이 없는 아이를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관을 통해서 음식을 넣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이 있었던 그 한 며칠 전에 그 CCTV를 쭉 분석해 보니 이 엄마가 이 애를 데리고 화장실에 잠깐 갔다 오는데 뭘 했는지 모르죠. CCTV는 없으니까 그쪽에는. 그 이후에 애가 이제 서서히 상태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밝혀진 바로는 바로 그 관을 통해서 그 소금물을 다량으로 이제 거기에 이제 넣은 거죠. 계속 넣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나트륨 중독으로 이제 아이가 사망에 이른 거예요. 그럼 아이가 아픈 그런 것들을 계속 SNS나 뭐 이런 데 올리고. 그렇죠. 근데 아이가 일단 처음엔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뇌사 상태에 빠졌을 때에도 그 사진을 200장이나 찍었다 그러는데 사실 그 상태에서 그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나 슬퍼서 경황이 없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정말 끔찍한 거죠. 사실 이거는 진짜 끔찍한 거죠. How could a mother ever treat her innocent child in such a callous, inhumane, and calculating manner? Do you even realize the magnitude of your crime? It's a sentence of 20 years to life, 5 less than the maximum, 5 more than the minimum. 결국은 이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뮌하우젠 그 증후군이고 사실 이 뮌하우젠 증후군이 SNS를 만나면서 어떤 의미에서 이제 물 만난 고기가 됐다고 할까? 근데 이 사례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사례가 생각보다 적진 않더라고요.
The West Virginia mom, accused of injecting her son's IV with feces at Children's Hospital, is going to go to trial in August. These are pictures Candida Flutie posted on her Facebook page. They show her son in the hospital being treated for Hirschsprung disease. The Dallas mother, accused of subjecting her son to more than a dozen surgeries and hundreds of hospital visits, even though he was not sick, faced a judge today. 사실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자원이 바로 관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끊임없이 그 여러분의 관심을 단 1분이라도 더 끌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전 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바로 우리의 관심이라는 자원을 쌓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많이 빼앗기고 있죠. 관심을 자기의 통제를 벗어나는 정도까지 빼앗기기 시작하는데 언제나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그 뭐든 지나치면 이제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바라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고 그건 참 좋은 일이죠. 사실 관심 받으면 기분 좋은 일이고 아까도 제가 가서 사진 찍어서 인별에 올렸지만 기분 좋더라고요. 하지만 이것이 과해지면 범죄가 되고 끔찍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이렇다는 거를 이야기하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가상현실과 관련된 범죄가 지금보다 더 수준이 깊어질 확률이 크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요즘 아마 종종 언론에서 나오는 바로 메타버스. 이제 많은 분들이 대충 메타버스는 이런 걸 거다라고 이제 알고는 계실 거예요. 하나의 어떤 가상의 공간이 만들어져서 마치 실제와 같이 내가 그 가상의 세상에서 사는 건데 거기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내가 땅을 사고 집을 짓기도 하고 돈이 벌리고 돈을 벌 수도 있고 지금은 뭐 충분치는 않겠지만 미래에는 그 안에 완전히 실생활과 같은 그런 많은 것들이 만들어질 거라는 이제 그런 전망을 사람들이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잽라는 메타버스가 있는데 거기 지금 현재 누적 가입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제가 봤을 때가 2억 몇 명이었거든요. 최근에 3억. 물론 이제 넘었네요. 3억 명이 지금 상시로 쓴다는 얘기는 아니고 누적 가입이니까 뭐 액티브 유저가 지금 한 달에 한 2천만 정도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메타버스에 가 있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모를까요?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10대. 7세에서 12세까지가 50%, 거의 절반 가까이가 그렇고요. 18세까지가 또 한 20%, 그러니까 한 7, 80%는 10대예요, 10대. 근데 메타버스를 정말 어린 때 접하는 건 저는 좀 우려하고는 있어요. 너무 어린아이들한테 텔레비전 시청을 권하지 않잖아요. 다른 어떤 감각들을 키우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아주 어릴 때 어떤 현실 세계에 대한 이미지 같은 거를 확실히 갖지 못했을 때 거기에 빠져드는 게 과연 좋은 일일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도 우리가 처음에 반응은 언제나 열광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이 나온 지 10년이 지나면서 이것이 범죄에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를 이제 충분히 아직도 충분한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가상현실, 특히 메타버스 같은 데서 일어날 수 있는 일단 1차적인 범죄들이 어떤 게 있을까? 아바타가 누구한테 한 대 얻어맞으면 어떨까요, 기분이? 그거 뭐 그 안에 가상현실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마음이 아플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바타가 성추행 당하면 어떨까요? 아니 몰입했다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여기에 사는 사람이라면 나한테는 현실보다 이 가상의 세계가 더 중요할 수 있을 텐데 그때 나한테 가해지는 나의 아바타한테 가해지는 그런 물리적 폭력 그것은 나한테 어떤 의미일까? 그것을 법으로 제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전례가 있었어요. 거의 최초의 온라인 멀티 유저 게임이 1993년 정도에 나왔는데요. 머드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먼 옛날이죠. 게임이라 그래봤자 글자밖에 안 나와요. 네. 당신은 방에 들어갔습니다. 눈앞에 뱀이 나타났습니다. 뱀을 어떻게 할까요? 1. 칼로 찌른다. 2. 발로 밟는다. 무시하고 지나간다. 뭐 이런 게임이에요.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은 실제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건데요. 실제 이 게임, 머드 게임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성적으로 공격하게 돼요. 성적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게 상대한테 너무나 큰 상처였고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이제 진정을 올리고 그래가지고 그 성적 공격을 했던 그 사람이 유저에서 박탈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때.
이때 사람들이 이걸 놓고서 많은 논쟁을 벌여요. 아니 그래봤자 게임 속의 캐릭터인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을 이 정도까지 그 벌을 주는 게 맞나? 뭐 이런 논쟁이 그때 한 철학자가 이런 질문을 던지죠. 혼자 하는 게임에서는 윤리적 문제가 없나? 예를 들어 혼자 하는 게임 속에서 우리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살인을 저지를 수 있잖아요. 총을 들고 다니면서 막 사람들을 샷건으로 쏴 죽이거나 뭐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러자 그 철학자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만약 당신이 하는 그 게임에서 사람과 똑같이 생긴 대상을 고문을 하는 건 괜찮을까요? 나 혼자 하는 게임인데 거기서 소아성애를 하는 건 괜찮을까요? 그러자 사람들이 멈칫한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은 뭐 사이버 공간에서야 맨날 사람 죽이고 뭐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사람들이 느끼기에 소아성애는 게임으로도 하면 안 되지. 심지어는 범죄일지도 몰라. 이런 느낌이 확 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하루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이미 벌써 메타버스 안에서 보내고 있고요. 자신의 감정을 주는, 몰입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여기서 범죄가 벌어진다면 실제 아바타를 다른 아바타가 스토킹을 한다거나 성추행을 한다거나 이 문제는 지금 어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아예 얘기 자체를 하질 않아요. 실제로 이제 올해 22년 1월에 11살짜리 여자아이가 친구처럼 보이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서로 이제 말도 트고 재밌게 지내고 그러는데 사실 그 친구인 줄 알았던 그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30대 중반의 남성이에요.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접근을 해서 친한 관계가 되고 뭐 아이템 같은 걸 돈 주고 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선물을 막 해주고. 11살 양은 메타버스에서 한 남성을 알게 됐습니다. 이 남성은 나이를 비밀로 하자며 놀자고 했고 본인 신용카드로 아이템도 사줬습니다. 친해진 두 사람은 서로를 공주님과 왕자님으로 불렀는데 이 남성은 결혼 서약서를 요구했습니다. 남성이 요구한 서약서엔 김양이 19살이 되면 결혼할 것을 약속하고 서로가 각자의 소유물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남성은 김양에게 헝클어진 머리와 입 벌린 사진, 뽀뽀 사진 등을 달라며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미국에 체류 중인 38살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11살 여자아이는 이 그 30대 중반의 그 남성과 가상 연인이 되었던 거예요. 처음엔 장난으로 시작을 했겠죠. 그래서 야, 너 나랑 결혼하자. 뭐 그래 말 놓자. 뭐 이러다가 점점점 이제 이 여자아이에게 숙녀로 보인다. 내가 존댓말을 했을 때면 흥분된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보냈고요. 결국은 연락처도 주게 되고 사진도 보내주고 뭐 결혼 서약서도 써주고 부모는 경찰에 지금 신고한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의 문제는 이것은 이미 그 나이 어린 세대에서는 대규모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정작 어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 가상의 세계에 얼마나 몰두하고 있고 자신의 생각을 넣고 있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 못한다면은 거기서 상처받고 이 아이가 아주 위험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안에서의 일을 현실로 갖고 와서 현피를 뜰 수도 있는 거고. 메타버스 안에서 일어난 성범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신체 접촉이 있어야지 일단 성폭력 범죄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신체 접촉이 없기 때문에 성폭력으로 볼 수는 없지만 만약에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는 우리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그 온라인 그루밍에 해당할 소지가 상당히 높죠. 특히 16세 미만 아동이 대상자였다고 한다면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충분히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다른 각도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누군가를 칼로 찌르는가, 성폭행을 하는가, 그게 과연 죄가 되는가 이전에 칸트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는 윤리적 의무는 인격체에 한다. 그러나 비인격체한테도 간접적 윤리적 의무를 갖는다. 그것은 그 행위가 윤리적 이제 인격체한테도 파급 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형벌보다도 이것에 있었던 인간의 인격체에 대한 윤리적 교육을 먼저 강화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어린애들한테도. 그게 사물이 됐든 생명체가 됐든 메타버스가 됐든 현실 세계가 됐든
어떤 행위로도 파괴적 행위나 폭력적 행위는 안 된다는 것을 그런 교육이나 분투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은. 자꾸 범죄를 얘기하니까 이 자체가 너무 무서운 세계가 돼버리는 것 같아서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직 심각한 우리 사회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아직은 도대체 저게 무슨 범죄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모든 종류의 기술이 우리의 경험이 맞다면 언제나 범죄에 이용이 되어 왔거든요. 특히나 이와 같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맺는 이런 것은 언제나 거의 100% 범죄에 이용이 되어 왔어요. 아직 좀 빠르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빠른 것이 아닌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서 오늘 제가 한번 생각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철저하게 좀 대응책 그리고 제가 준비를 좀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자,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사진처럼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되는 사건들이 많죠. 네, 저는 좀 아동 유괴 범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90년에서 91년 사이에 우리에게 알려진 그 당시에는 빈번하게 일어났던 범죄 중에 하나였고 이제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고 그런 식의 범죄가 많이 있었어요. 서울 구정국민학교에 다니는 10살 이분이 유괴된 지 한 달 반 만에 시체로 발견됐고 범인은 가족에게 40여 차례나 돈을 요구하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난 7일 청담국민학교 3학년 김 어린이를 유괴한 범인은 김군을 살해해놓고 돈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6월 가짜 여대생 홍순영 양에게 살해된 곽 양의 경우도 그랬고 지난 87년 12월 함효식 씨에게 살해된 원 양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그 91년도에 이런 유괴 사건이 많기 때문에 그 교육부에서 실종 유괴 어린이 찾기 및 예방지도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보면 일단 이렇게 하지 마라라는 게 좀 얘기가 나와 있어요. 친구와 가까운 사람이랑 등하교를 같이 하기, 그리고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의 차에 동승하지 않기, 검소한 옷을 입기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표적이 되는 아동들이 좀 부유한 집안의 아동들일 경우에 돈을 받을 수 있을 목적이 쉽게 달성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건은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마지막 유괴 사건이라고 봐도 무방할 사건이 97년 8월 30일 날 발생한 사건이고 전현주 아동 유괴 사건이고 이 당시 전현주가 8개월 임신 8개월에 사실 거의 만삭의 임산부였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좀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예요. 맞아. 초등학교 여학생을 유괴한 20대 여자가 몸값으로 2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영어학원.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초등학교 2학년 박대양이 20대 여자에게 유괴됐습니다. 사건은 서울 서초구에서 이제 영어 수업을 마치고 귀가를 해야 하던 아이가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가 막 찾다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어떤 젊은 여성이랑 함께 갔다라는 얘기를 듣고 엄마가 바로 이거는 유괴라고 생각을 해서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나서 이제 경찰들이 집에 찾아와서 그 전화기나 이런 데에 다 그 위치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도 달고 일단은 이 유괴범의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종 3시간 만에 이제 첫 번째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잘 있어요. 첫 번째 전화는 너무 짧게 통화를 해서 그냥 아이는 잘 있다 요 정도로만 전화를 하고 말거든요. 그래서 통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어디서 전화가 오는지 그 위치 추적을 그 경찰이 전혀 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게 다음 날 31일이 되어서 다시 한번 전화가 옵니다. 그때는 조금 전화를 길게 해서 이 유괴범의 어떤 전화하는 장소를 특정하는데 이 당시 유괴범의 요구사항이 2천만 원을 가지고 명동 어딘가로 나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잘 있어요. 우리 애기 밥은 좀 먹나요? 원하시는 게 뭔가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2천만 원을 주세요. 2천만 원이요? 아니요, 시간 끌 것도 없고. 한다거나 딴 짓을해서 그 카드가 우리 손에 못 들어오면 그렇다면 못 보는 거지. 그러면은 어디서 전화를 했는지 발신 추적을 했더니 명동에 있는 한 공중전화에서 발신 이력이 있다라고 해서 그 공중전화를 사실 거의 떼가서 거기에 있는 지문까지 채취를 하는 식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거든요. 이 당시만 해도 아직
이게 공개 수사가 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사람들은 다 몰랐던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공중전화 인근에 있던 시민들에게 인상착의를 물었는데 시민들이 키가 작은 젊은 여성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같은 날 밤 9시에 한 번 더 전화가 오거든요. 그날 전화에서도 다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2천만 원을 가지고 어디로 오라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미 명동에서 발신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형사들이 명동에 이미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통화하는 동안에 이 발신의 위치를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명동의 한 카페에서 전화가 걸려왔다는 걸 확인하고, 전화를 거의 하는과 동시에 경찰들이 그 현장 카페에 막 올라가요. 출입문도 하나밖에 없었고, 출입문도 이제 봉쇄를 하고 현장의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을 이제 다 확인을 하는데, 당시에 13명이 있었고 12명의 여성과 한 명의 남성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중에 특히나 이 전현주는 당시에 임신을 하고 있었는 누가 봐도 임신부의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내가 놀라서 너희가 이렇게 경찰이 들이닥쳐서 출입문도 봉쇄하고 사람들을 막 조사하니 아이가 너무 막 놀라서 내가 바로 병원을 가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장을 자꾸 나가려고 해요. 근데 막 사람들도 주변에서 임신부가 저러니까 내보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고, 경찰도 사실은 딱히 특별한 용의점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임신부 여성의 그 지문만 채취하고 그냥 돌려보내줬고요. 나머지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간단한 신분 조회와 지문 채취만 한 후에 이제 그 카페에서 이제 나갈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렇게 좀 사건은 일단 종료가 되고 결국 범인 검거는 못한 거예요. 비공개 수사 기간 동안. 그래서 실종된 지 5일 만에 경찰이 이제 공개 수사로 전환을 하고, 공개 수사로 전환을 하자마자 정말 전 국민적인 관심과 또 이 피해자가 살던 지역에서 거의 모든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막 찾고 또 인터뷰도 하고 각종 제보도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어떻게 얘기하면서 애를 데려가든가요? 그 언니가 오면서요, 우리 좀 가서 여기 다니냐, 너도 다니냐 그랬어요. 쌍둥이 2명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엘리베이터 타는 걸 봤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학생들은 유괴 용의자의 수배 전단을 손에 쥐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한편 서초 구민들도 내일 저녁 양을 찾기 위한 긴급 반상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잡지 못하다가 한 9월 11일경에 어떤 중년 남성한테 전화가 와요. 경찰에. 전현주의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왜 전화를 했는지 들어봤더니 전현주가 집에 며칠째 들어오지 않는다. 내 딸이 들어오지 않는데 내 딸 집 앞에 며칠째 계속 형사들이 좀 왔다 갔다 한다. 왜냐하면 그때 카페에서 있었던 그 안에 사실 범인이 있는 거잖아요. 현장에 그 13명에 대해서 경찰이 계속 확인을 좀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 협박했던 그 목소리가 있잖아요. 2천만 원을 달라라는 그 목소리를 들려주니 이 아버지가 내 딸이 맞다라고 했고, 그리고 지문을 그 공중전화에서 채취한 지문과 전현주의 지문을 확인해보니 일치하는 것도 이제 경찰이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전현주가 이제 범인으로 완전히 특정이 되고 결국에는 실종 14일째에 그 전현주는 신림동의 한 여관에서 체포가 됩니다. 아이는 어떻게 됐죠? 아이는 안타깝게도 유괴를 해간 당일에 이미 목 졸라 살해했던 걸로 밝혀졌어요. 이후에 집에 전화하면서 돈을 요구했을 때도 이미 아이는 세상에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오늘 검거된 방대한 유괴 용의자 중 한 명인 전현주 씨가 지금 서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일단 1,000여만 원의 카드비 때문에 신결동집이 차압당한 적이 있는 데다 지난 1일까지 값으로 껴있던 300여만 원의 카드빚을 갚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30분쯤 서울 사당동 51살 이모 씨의 2층 건물 지하실에서 방향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양은 목이 졸려 숨진 듯 목지 위에 상처가 있었고 입과 코에는 청색 테이프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아니 실종 14일째면은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을 놓친 거 아닌가요? 네, 실종 사건의 골든타임은 3시간이에요. 3시간 이내의 아이를 찾으면 생존 확률이 75%이지만 그 시간 안에 찾지 못하면 사실 사건도 장기화되고
아이가 살아있을 확률이 현저하게 확 떨어지는 거라고 하거든요. 이미 14일이라면은 아동 유괴 사건에 있어서는 상당히 시간이 좀 지체가 된 거고 골든타임은 사실 놓친 거죠. 그렇지만 어머니는 바로 유괴임을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빨리 했는데. 예, 어머니의 빠른 대처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건이 제대로 해결 안 된 것 같아서 더 마음이 아파요. 현주의 진술서라든지 이런 거에 보면 아버지가 자살하라고 했다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당시에 고위공직자였어요. 예, 꽤나 괜찮은 집안에서 유복하게 자라왔던 사람이고 외국 유학도 갔다 오고 다시 귀국해서 환경도 나쁘지 않은. 나쁘지 않았어요. 문예창작과에 새로 대학을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당시 남편을 만났다고 해요. 남편을 만났는데 이제 극단을 운영하고 그런 것도 별로 수입이 좋지 않고 극단도 좀 운영 상태가 안 좋고 재정 상태가 좀 열악해졌고 전현주 본인도 좀 낭비벽과 사치가 좀 심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빚이 생겨났고 이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를 유괴해야겠다. 그리고 당시에 이 아이가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아이를 유괴하면 내가 원하는 정도의 돈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도 안 되는 판단을 한 거죠. 박 대양을 유괴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구형됐던 전현주 피고인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는 8살짜리 어린이를 유인해 목 졸라 살해하고서도 아직 살아있는 양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무겁다고 밝히고 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자, 이후에 아동 유괴 사건이 좀 많이 줄었죠. 사실 이런 식의 아동 유괴 사건은 자주 일어나지는 않죠. 근데 이제 유괴의 방식이 조금 바뀌고 있어요. 이제는 SNS를 이용한 방식의 어떤 미성년자들에 대한 길들이기라고 하죠. 그 아이가 스스로 그 가해자의 어떤 영역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방식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 사건을 말씀드리면 2021년 10월에 이제 서울에서 일어난 일인데 계속 SNS로 이 피해자랑 가해자가 좀 오랫동안 친분 관계를 쌓았어요. 다이렉트 메시지, DM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보내면서 가해자는 남성인데 성인 남성인데 자기가 15살의 여자 중학생인 것처럼 피해자한테 얘기를 하고 계속 친밀한 관계를 이어갔거든요. 피해자는 9살 여자아이였어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이런 식으로 SNS 통해서 관계를 친분 관계를 이어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만나자. 처음으로 이제 밖에서 만나자라고 해서 밖에서 만나는데 이 사람은 15살의 여자 중학생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사라져서 출석 학원에 가지 않아서 선생님이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가 안 왔다. 그래서 막 신고하고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색을 해보니 이 아이가 어떤 남성과 나란히 걷고 있는 상황을 발견하거든요. 그 남성 검거에서 확인을 해보니 남성이 다 범행 일체를 자백했어요. 그래서 이 자기가 사는 지역으로 이 여자아이를 데려가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자백을 하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방식의 신종 유괴일 수 있거든요. 네, SNS상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친분을 쌓은 뒤 어린이를 깨어낸 20대 남성이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사건 현장 인근에 지구대 직원들이 신고 접수 2시간 만에 남성을 찾아내 현장에서 체포하면서 납치 등 큰 범죄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A씨에게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했다고 말했습니다. 범죄 특성상 아동을 불러낸 구체적인 이유를 밝힐 순 없지만 피의자 조사를 통해 분명한 범행 의도를 파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정말 직접 아이를 데려가는 방식이 아니라 그 아이가 나에게 오도록 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서울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것도 2021년 12월에 한 오피스텔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SNS를 통해 알게 된 아이를 협박을 해서 당시에 아이가 13살이었거든요. 근데 20대 남성 2명이 어느 오피스텔로 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친구가 별 의심 없이 가요. 근데 갔더니 11시간 동안을 보일러실에 이제 감금하고 성폭행을 하거든요. 현장에는 22살 조모 씨 등 남성 2명이 있었고 A양은 보일러실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6개월 전 SNS에서 알게 된 A양을 협박해서 오피스텔에 오게 한 뒤 11시간가량 감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성폭행을 당했다는 A양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에 검거가 됐을 때 합의하에 성관계한 거다라고 이렇게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나중에는 고등학생인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좀 뻔뻔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 사건 두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굳이 돈이 목적이 아닌 거죠. 유괴의 목적이 과거에는 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이 됐지만 지금의 유괴 방식은 성폭력을 목적으로 한 유괴 범죄로 좀 변질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범죄 가해자들의 특징이 결국 이거는 친절을 베푸는 것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이 정도의 연령의 아이들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되게 모호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렇게 학생들한테 너는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면 친절하고 잔소리 안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사이를 파고드는 것이 가해자들의 대표적인 수법이고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는 어쨌든 다그치는 일이 많고 하니까 엄마, 아버지하고 다른 톤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과의 친밀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친밀감이 뭔가 자기가 이제 부모님 모르게 비밀을 하나 갖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가 또 어른이 된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이제 자극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유괴 거리에서 만나서 뭐 어디 갈까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아이의 SNS도 조심해야 되지만 부모님들의 SNS도 조심해야 돼요. 맞아요. 그 쉐어렌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쉐어렌팅. 예. 쉐어와 페렌팅의 합성어인데 쉐어라는 게 이제 공유하는 거고 페렌팅 양육이란 뜻인데 SNS에 어떤 아이의 양육 상황이라든지 아이에 대한 그런 정보를 이제 올리는 것, 그러니까 게재하는 것을 쉐어렌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용어가 조금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육아일기 같은 건가요? 그렇죠. 일종의 아이의 성장 앨범 수준으로 사실 SNS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사실 아이는 너무 귀엽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다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인간의 본능이 하나일 수 그렇죠.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 쉐어런팅 때문에 사실은 이게 아이들이 이제 범죄에 노출되는 상황이 정말 많아지는 거예요. 특히나 거기에 또 파고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유괴 범죄에 활용될 수도 있고요. 이게 신분 도용 범죄에 활용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 한 우리나라 방송사에서 이 쉐어런팅의 위험성에 대해서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밖에서 놀이터에 앉아 있는 아이한테 다가가서 엄마가 몰래 차에서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새로운 젊은 여성은 정말 아이랑 처음 보는 상황인데 아이에게 다가가서 이 SNS를 통해서 파악했던 정보 몇 가지를 아이에게 툭툭 던져요. 부모의 이름, 그리고 초등학교의 이름, 그리고 동생이 다니는 유치원의 이름, 최소한의 SNS를 통해서 얻은 정보만 아이에게 이제 전달을 했더니 어떻게 알지? 아이가 엄마랑 아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재밌는데 따라갈래? 갈까 하니까 다 따라가더라고요. 또 이게 나중에 그 중학교, 고등학교 뭐 아니면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학교 폭력에도 활용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사건을 하다 보면 어렸을 때 되게 수치스러운 사진을 이제 막 서로 공유하면서 이 아이를 놀리거나 따돌리거나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할 때 아예 최소한의 사람들하고만 공유를 하고 불특정 다수에게는 공개하는 것들은 좀 위험한 일일 수도 있다. 위험할 수 있겠네요. 충분히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의 유괴라든지 어떤 그런 방식이 바뀜에 따라서 아이를 보호하는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좀 바뀌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법률도 이제 좀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있는데 2005년에 이제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최초로 제정이 되었고 이제 개정된 실종 아동법에 따라서 실종 경보 문자가 이제 재난 문자로 오거든요. 그리고 저도 되게 많이 받아봤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인상착의를 설명해주고 어디서 실종되었다 보신 분들은 뭐 빨리 연락 바란다고 하고. 그리고 또 뭐 몇 시간 있다가 그 사건은 어디서 종결됐다라고 실종 경보가 해제되었다는 문자까지 그렇죠. 오는데 해제까지 오더라고요. 네, 저 되게 자주 받았거든요. 근데 사회적으로 보호 대상인 사람들의 어떤 실종 문제를 적시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2012년부터 이제 활용되고 있는 지문 사전 등록제라고 있어요. 이거는 꽤 10년 이제 가까이 된 제도인데 18세 미만 아동들의 그
지문을 이제 사전에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까운 경찰서 가시거나 안전드림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데 가시면은 직접 그냥 본인이 하실 수도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의 이제 분석 결과에 따르면은 사전에 지문이 등록되지 않은 실종 아동을 찾는 데는 평균 81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 지문 등록이 되어 있으면은 평균 46분으로 크게 이제 시간이 감축된다고 합니다. 분대로 네. 떨어지네요.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네.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또 이거 자율이니까. 그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될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보호의 문제는 전 과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아이들의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우리가 꼼꼼하게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조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